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입니다. 우리 미래 사회에서의 의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신문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명을 잘 만들어 가려면 문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잘 갖춰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질병, 의료, 또 이 수명, 이런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은 문명적인 변화와 함께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는 어떤 의료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명 그 이전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명 전, 소위 우리가 구석기 시대, 우리가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노마드의 생활을 했었던 그 시대의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이런 만성병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우리 인류는 지난 10만 년 동안 두 번의 빙하기를 겪게 되고요. 15,000년 전부터 기온이 상승해서 12,000년 전쯤 되면 현재의 기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소위 온난화된 기후를 갖게 되는데, 온난화된 기후는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농사와 가축, 그 소위 농경사회로 들어가고, 농경사회는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듯이 4개의 중요한 문명권이 그 다음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문명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문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집들이 모여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건축물들이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명의 요소는 이때 정치, 경제, 문화의 기본 틀이 갖추어지고 문자, 법령, 그리고 의료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소위 그 기관과 기구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기관과 기구 제도는 중앙화의 방향으로 가고, 소위 하이어라키, 위계질서의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현재까지의 문명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방향으로 왔는데, 우리는 오늘 신문명을 얘기합니다. 신문명은 아마도 그런 문명의 틀에서 그 방향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또 의료의 시초부터 돌아가면, 과거에는 소위 그 고대 문명 시기의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신의 징벌, 신의 분노, 또는 조상의 노여움,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이어서 기도하고 신전에 가서 요양을 하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의 아스크레피우스라고 하는 의료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모신 신전에 가서 요양을 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고요. 그리스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또 문화적 성취가 인류는 있었죠. 근데 로마 제국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고 훌륭한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그거를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이게 뭘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공용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하수구가 그 로마시에 하수 처리하는 시설이 저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 시스템, 하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도시를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요. 사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민족 또 다인종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매우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서는 사실은 전염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로마 말기에 로마 변방에서 전염병, 소위 그 천연두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끝나고
다시 우리는 소위 인류는 소위 전염병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의 시대는 근 1500년을 우리가 인류가 전염병 시대를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13세기, 14세기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원해서 실크로드 또 해양로를 따라서 유럽에 가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을 200년 동안에 사망시켰던 엄청난 큰 재앙적인 그 전염병이었고, 이게 13세기, 14세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라든지 또는 인본주의라든지 또 과학혁명이라든지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또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러면서 우리가 18세기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와서 도시에 들어오고 일정한 장소에서 노동을 하는 그야말로 노동자군이 창출되고, 한편으로는 도시 하층민이 유입돼서 형성되는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었고, 이게 당시에 그 영국에서의 주거지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도시의 기반 시설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게 됐고, 그 새로운 전염병이 아주 대표적인 게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원래는 인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했던 제국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레라가 영국의 런던에 왔는데, 런던의 당시의 조건은 그런 하층민들, 도시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에 살고 있는 하층민들의 그 주거 조건 때문에 하루에 2,000명가량이 사망하는 그런 대규모 재앙을 19세기 중반에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논란, 사회적인 논란, 또 의료계에서는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많은 논의 중에 하나가 공기가 나빠서 생긴다. 두 번째는 물이 오염돼서 생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생기고, 결론적으로는 물이 오염돼서 콜레라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십 년 뒤에는 콜레라균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취를 하게 되는데요. 콜레라라고 하는 병은 콜레라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생긴다. 이건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취였습니다. 어떤 원인이, 특정 원인이 병을 일으키고 그건 균이고,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이분은 이제 에드윈 체득이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에서 영국 사회를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위생적인 조건을 갖추고 만들어야 된다. 또 실제로 그런 그 실천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는 영국부터 시작해서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 또 위생이라고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도시에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세기 초까지 들어오면 이제 미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실은 아시아권에도 당시의 위생 개념들이 이제 다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런 위생 개념, 그 도시의 위생 시설, 또 위생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또 한편은 굉장히 놀라운 성취를 또 이루게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감소되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1900년입니다. 20세기 초기고 맨 마지막 파트가 1960년입니다. 1900년부터 전염병들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놀라울 만큼 감소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하면 항생제로 치료하는 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페니실린, 초기 항생제의 아주 대표적인 항생제 페니실린인데, 페니실린은 1943년에 대중화돼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이전에는 페니실린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항생제가. 저렇게 커브가 떨어진 거에 대부분은 위생 개념과 위생 시설, 특히 도시에서의 위생 계획 때문에 저 많은 업적을 우리가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전염병을 더 감소시킨 것은 수많은 약제의 개발이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약제의 개발들은 대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약제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료는
특히 2차 세계대전의 현대 의료는 놀라울 만큼 또 의료의 발전이 이뤘고 또 그 발전을 모든 인류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렇게 해서 전염성 질환은 감소했는데 지금 X자 모양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게 전염성 질환인데 반대로 뭔가 올라가는 커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만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이라고 하는 만성 질환은 그것도 역시 길게 보면 20세기 초, 짧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돼서 오늘 우리는 만성질환,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현상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성병은 지금 병원에 가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면은 무슨 말씀 듣습니까? 운동 좀 하세요, 체중 줄이세요, 담배 끊으세요, 술 적당히 드세요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다양한 요인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소위 그 리스크 팩터가 매우 다양해진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의학적인 성취를 이루는데 그건 바로 수명의 증가입니다. 수명의 증가는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지금 한국의 예를 들면 1950년에 50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한국인의 여성은 86세, 또 남성은 80세, 83세 정도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30년이 훨씬 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을 살면 6개월을 덤으로 더 살게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대에 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취이고 인류의 업적입니다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볼 문제를 또 한편 놨습니다. 그것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소위 고령층 65세 이상의 그 노인 인구층이 크게 증가한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은 15%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근데 2060년이 되면 그것은 40% 가까이 됩니다. 40%가 노령 인구층이 된다는 말은 생산 인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가 이를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바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2060년 얘기고 이건 아마 한국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고요. 우리 중국도 아마 같은 문제를 저는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2060년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은 우리가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2060년에 65세 이상이 40%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그래프의 맨 위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80세 이상 정도가 되면 한 17%,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한 15% 정도가 65세 이상이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2060년에 80세 정도 되는 연령층의 노인이 현재 65세 정도가 된다면 그만큼 건강하고 그만큼 사회에 투입될 수 있다면 생산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시 에이징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미래 사회에 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질환도 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성질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면 만성질환은 그대로 갈 것이냐. 사실은 이미 고혈압은 감소하고 있고요. 뇌졸중도 감소하고 있고 이제 암도 미국의 경우는 아주 떨어지고 있고 또 당뇨병도 이제 거의 피크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만성병도 변합니다. 그러면 질환이 없어질 것이냐? 그래 불행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또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퇴행성 질환, 소위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질환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 그 면역 질환 체계가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면역 질환들이 생길 것이다. 또 우리가 더 두렵게는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될 뿐 아니라 현재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나 흡연이나 또는 운동이나 이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많이 좋아지지만 퇴행성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정신질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이 관계될 뿐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요인들, 소위 소셜 디터미넌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절하게 우리가 해결하려면 그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과 유전이 작용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변화들, 또 사회 경제적인 요인, 또 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서 개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도전적인 과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 정보, 또 각종 환경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아마도 이런 질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미 그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상당 부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생체에 우리가 칩을 넣어서 인체에서 혈액이나 조직에서 생기는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미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복이나 또는 착용형, 우리가 심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혈압도 가능하고 체온도 가능하고 현재 기술로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면 소변, 대변 보지만 그 다 어떻게 보면 정보를 갖고 있는 생체 정보 자료들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분석을 하면 우리는 인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센서 테크놀로지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지금 우리 베이징에서 문제되는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뭐 기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정보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보들이 그야말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서 그 정보들이 제공되고 관리되고 그것이 다시 환자한테 또는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인다면 우리는 미래의 질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캐패시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연 그걸 또 할 수 있을까?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퀘스천이 또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매일매일 제공되는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필연적으로 AI라고 하는 도구가 의료계에는 들어와서 정보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들이 순환되고 그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한테 케어가 가는 그 시스템이 미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편 그러면 미래 병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병원은 현재 병원과 달리, 현재 병원은 말하자면 일반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소위 그 기관 기구가 중앙화돼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병원이고 병원 중심의 의료 아닙니까? 근데 이 미래 병원은 아마도 사람의 기능을 훨씬 더 높게 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치료라든지 또는 유전자 기능 강화라든지 또는 생체 이식이라든지 하는 소위 기능 강화에 관해서 그 기술을 구현하고 또 제공하는, 그럼으로써 노인 인구가 헬시 에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뀌냐?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병이 있으면 아마 병을 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이 있으면
내가 그 병을 갖고 병원을 찾아가서 내 증상을 얘기하고 거기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 소위 병원 중심의 시스템이고 질병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바뀔 것이다. 이제는 사람 중심이고 또 병원을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의료가 나한테 오는 시스템, 의료가 병원을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나한테 오는 시스템, 즉 홈 베이스 메디컬 케어로 아마도 바뀌어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홈 베이스 메디컬 케어가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또 구현해 나가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들이 순환되고 그 정보들이 그 사람한테 초점을 두고 개별화된 진료, 소위 퍼스널라이즈드 또는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이제 진료로 가는 시스템, 그것이 미래의 의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중심은 그러면 이제는 의료의 중심이 병원이 아니라 사실은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마도 아닐 것이고 그 집에는 우리가 현재 일반적인 의료를 할 수 있는 미래 의료 도구들이 갖춰져 있고 또 그거는 의료뿐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또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그 공동의 거주지, 그런 개념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의료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의료고 그 외의 특수 기능들은 이제 병원으로 다시 가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속으로 가서 중심이 바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미래의 의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여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스마트 시티 지금 말씀을 많이 지금 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는 당연히 구현돼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이 헬시한 에이징을 갖춰서 사회에 다시 그 생산력을 가진 어떤 인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스마트 시티의 기술 기반이 그것을 서포트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료는 그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그 인스티튜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체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의료가 미래 의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